오늘은 1992년 홍콩 코미디 영화 군성회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알려진 이 영화는 도둑들이 신비로운 물건을 훔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의 터널로 떨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들은 과거로 가긴 가는데 그 과거가 PVB 무협 드라마 속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징기스칸과 신조협력 그리고 노검소 광사를 거쳐서 개세호협, 육서봉에 소위비도까지 총출동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현대로 백하는데 그곳은 무림계시록 풍지도의 촬영장이었습니다. 무림계시록 풍지도는 군성회에서 언급된 무협 드라마들과는 다른 미스테리한 소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촉산기협이나 강호기협전과 같은 전통적인 판타지 시리즈는 아니지만 미스테리를 넘어서서 존재할지도 모르는 악마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푸는데 음양과 오행의 조합을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풍지도 역시 동양적인 세계관 내지는 인생관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류에 속합니다. 허구적인 사건과 과학적인 경험에 의한 역을 결합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풍지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음양과 오행의 질서를 너무 맹신한 탓에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죠. 풍수가 요강절은 그 시대의 한 풍수하는 직관으로 풍수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견도 잘 맞추는 쪽집게 도사입니다. 종로바닥에서 돗자리 깔면 돈 꽤나 벌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진 요강절은 현덕산장의 장주 사마종행의 전속 예언가이기도 하죠.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해서 사마종행이 무림맹주가 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요강절은 사마종행과 홍춘의 결전에서도 미리 일어날 일을 사마종행에게 언급해줘서 승리하게 도와줬죠. 사마종행은 홍춘을 폐인으로 만들고 무슨 비급인지는 몰라도 무공 비급을 훔쳤다고 누명까지 씌웁니다. 그날 요강절은 사마종행과 함께 비밀 석실로 들어가서 10개의 예언이 새겨진 석상을 해석해달라고 요구받습니다. 요강절은 그 석상이 10명의 악인들을 예언하고 있으며 사마종행이 9번째 인물이라는 것을 풀어냅니다. 이제서야 요강절은 사마종행의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하고 무공 비급을 훔친 사람이 홍춘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내서 그도 구하려고 합니다. 요강절은 사마종행을 피해서 응거하던 중에 심심하기도 하고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자식들을 상대로 운명을 점치는데 근데 이를 어쩌노. 딸은 이팔청춘의 요절할 운명이고 아들놈은 사마종행의 뒤를 이어서 최고의 악마가 될 팔자였습니다. 그는 생각 끝에 아들 유입행을 엄한 사부에게 보냅니다. 요강절은 최고의 예언가였음에는 틀림없지만 그는 모든 점에서 오이디푸스의 신화를 재현하죠. 결과론적인 점을 맹신했던 요강절은 아들 요입행의 운명을 그 예언 속으로 몰아가는 잘못을 저지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덕산장 근처의 마을에서 자비를 하며 사는 곽부성 낙풍은 노 부부와 함께 사는 고아입니다. 늘 영웅이 되길 꿈꾸는 낙풍은 젊은 풍수가 요자평을 만나서 그녀의 도움으로 현덕산장의 제자가 되어서 무술을 배우기 시작하죠. 요자평은 요강절의 딸이며 사마종행이 악마가 될 사주를 절단시키기 위해서 현덕산장에 잠입합니다. 요자평은 낙풍이 어린 시절 그녀를 구해준 소년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를 좋아하지만 낙풍은 어머니와 함께 고급 애춘을 업으로 하는 능상과 연인 사이입니다. 낙풍 옆에 벌써 두 여자가 생겼죠. 양소빈 요자평은 여전히 퍼주는 성격이고 채소분 능상도 예쁘고 악독한 역이지만 낙풍에겐 진심입니다. 한 사람 더 추가합시다. 형년발발. 이름은 웃기지만 그 인물은 소호강호의 원계령입니다. 형년발발의 원계령은 차가운 그녀의 이미지와는 달리 귀엽고 천진한 인물입니다. 이 세 명의 여자들은 모두 주인공 낙풍에게 목을 매는 가부장 시대의 전형적인 여자들로 보이지만 그들의 독특한 성격 설정이 드라마를 이끌어가죠. 형년발발은 형년 몬순의 버릇없고 장난기가 다분한 딸입니다. 발발 역시 낙풍을 좋아하게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양소빙보다 더 듬뿍 퍼주는 스타일이죠. 발발의 아버지 형령 몽스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서 상당한 고수였으나 무공을 잃어버립니다. 심심하던 그는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의 물리적 특성을 보고 응용해서 반탄공을
요이팽을 만듭니다. 형령 몬슨의 등장으로 풍지도는 예언과 풍수의 영향력에서 조금 벗어나서 무협 시리즈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죠. 형령 몬슨의 배우 양가인은 TVB 1982년판 천룡팔부의 교봉이십니다. 남성미가 가득한 분이죠. 요자평은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던 중 오빠 요이팽을 만나게 되고 요이팽도 현덕산장의 제자로 입문하여 사마종행의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사마종행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사공을 익히던 중에 주화인마에 빠져서 현덕산장의 사람들을 몰살합니다. 낙풍의 사부도 이 사건으로 죽고 낙풍은 현덕산장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누명을 쓰고 쫓기게 되죠. 요이팽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친 낙풍과 자평은 아버지 요강절이 있는 섬으로 도망갑니다. 그들은 요이팽의 의부도 만나는데 요자평이 만난 음식과 차로 의부를 꼬드겨서 무술이 약한 낙풍에게 능파위보를 전수해주게 유도합니다. 능파위보는 단이가 배운 기술로 도망칠 때 무지 유리한 기술이다 보니 낙풍에겐 딱이죠. 요강절은 무공 잘하게 생긴 근골격을 가진 낙풍을 이용하기로 작정합니다. 낙풍을 사마종행의 숙적 홍춘의 제자로 주고 그 문파에 동문무공을 전수해주도록 합니다. 사마종행을 무림에서 없애기 위해서 낙풍은 연라무공을 익히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되나요? 게다가 사실 낙풍은 사마종행과 큰 원한도 없습니다. 사마종행은 주화인마에 빠져서 악마의 모습을 보이긴 했어도 낙풍에게는 위험 있는 현덕산장의 장주인걸요. 형년발발은 낙풍의 아드레날린을 끌어올리려고 자평이 다쳤다고 사기를 칩니다. 낙풍은 요강절의 예언을 전혀 몰랐던 자평을 앞에 두고 진짜로 네가 20살 이전에 죽는구나 통곡을 합니다. 자평에게 낙풍은 풍지곡이라는 피리 소리를 들려주며 죽어서 헤어지더라도 이 곡을 들으면 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풍의 마음이 능상에게서 자평으로 변화된 거죠. 하지만 능상은 낙풍을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해변가에서 서신을 넣은 병을 띄웁니다. 낙풍은 섬에 떠내려온 능상의 편지를 발견하고 섬의 위치가 그려진 지도와 편지를 써서 물에 떠내려 보내죠.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를 끝낸 사나이들은 이게 왜 등신짓인지 알 겁니다. 사마종행은 이 지도를 얻어서 낙풍, 요강절, 그리고 홍춘을 한꺼번에 싸그리 잡으려고 계획합니다. 사마종행의 신임을 받아 함께 섬으로 가던 요이팽은 사마종행을 죽이려는 찬스를 잡으려다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의부를 죽입니다. 사마종행과의 결투에서 크게 패한 낙풍과 3명의 여자는 함께 피난길에 오릅니다. 여기에서 능상은 제2의 주지약이 되죠. 능상은 기생집 손님에게 먹이던 환각제를 요자평에게 먹이고 약에 취해서 정신줄을 놓은 요자평은 절벽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낙풍은 이 모든 것이 형년발발의 짓이라는 능상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이제 무림계시록 풍지도의 스토리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지도의 흐름이 다른 무협 드라마에 비해서 정신없다 보니 미처 생각이 안 들었었죠. 풍지도는 음양오행과 예언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주인공 낙풍은 대사조 영웅문의 곽정이며 의천도룡기 장무기이고 또 천룡팔부의 단예입니다. 그리고 16년간 소용료를 기다린 양과에 비하지는 못하겠지만 절벽에 떨어진 요자평을 끝없이 기다린 신조협녀의 낙풍이기도 하죠. 또 기연으로 흑살마도를 익히는 과정까지 낙풍은 김용 주요 작품의 교집합입니다. 1992년 영화 군성회가 홍콩 TVB에서 제작한 영화인 것을 감안한다면 군성회에서 TVB 무협 드라마가 총 출동한 후 마지막 장면이 무림계시록 풍지도의 촬영장인 것은 우연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까 풍지도는 무협 시리즈판 군성회이면서 동시에 TVB 무협 시리즈의 종합 선물 세트인 거죠. 물론 군성회와는 달리 곽부성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기는 하지만요. 아들의 의부가 죽자 요강절은 아들 요이팽을 범인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강절은 아들이 동굴의 석상에 예언된 10번째 악마라고 결론 내립니다. 풍지도는 전해져 내려오는 무림 계시록을 풀이해내서 그 운명에 휘날리는 낙풍과 요이팽의 피할 수 없는 혈전을 감지하면서 중반부를 넘어서죠. 낙풍과 요이팽이라는 두 가지 인격을 대조해보면 마치 스펙트럼의 양극처럼 대립되기도 하고 때로는 융화됩니다. 낙풍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쉽게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낙풍의 특징은 담백한 성격에 과장됨이 없이 자연스럽고 가식도 적죠. 이런 성격은 무현물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주인공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긍정적인 모습은 오히려 반대급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유이팽이 무림계시록의 운명을 타고난 악마라면 낙풍은 그런 예언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면서도 스스로 다른 사람의 운명에 얽혀들었으니까요. 낙풍의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과감하기까지 한 건 딱 무명소절이며 풋내기 시절까지입니다. 흑살마도인지 풍지도인지를 익히고 초고수가 되고 나서는 아무나 잘 믿고 의심도 적어져서 흑백을 가리는 능력이 적어지죠. 무공과 뇌의 용량과는 반비례 관계인가 봅니다. 낙풍은 한순간 똘팍이 되면서 의천도련기의 장무기가 돼버립니다. 눈의 개수가 하나로 변한 요이팽은 어려서 아버지와 떨어진 후 강제적인 의식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의식 교육이란 유교의 정신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블라블라 착하고 반듯하게 자란 것 같았지만 요이팽의 성향은 그야말로 하얀 도화지와 같았습니다. 도화지 안에 아무거나 써 갈겨도 그의 성향이 될 건 틀림없습니다. 착하게 큰 게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로 큰 거죠. 예언과 아버지를 둔 덕에 자신의 운명을 알아버린 이팽은 이제 스스로 악마가 될 운명을 즐기려고 합니다. 아마도 악마가 자신의 운명이라고 단정지어버린 아버지에게 반항적인 마음이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 비해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이는 낙풍에 대한 시기심과 맞물려서 요이팽은 점점 더 악마로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도 요이팽이 악마의 길 거부하고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악마이길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악마라는 예언보다 사마종행의 곁에 있으면서 맛본 권력과 부귀 영화가 요이팽을 악마로 성장시킵니다. 결국 무림계시록의 예언은 출세지향적인 인간이 바로 악마란 의미겠습니다. 전생에서도 낙풍에게 당하고 이번 생에 역시 낙풍에게 깨지고 또 다른 생애에서 낙풍을 기다린다는 그의 말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 지독한 집착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요이팽은 아버지를 죽이고 예언이 들어있는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이팽의 악마적 기질을 분출시킨 것은 능상에 대한 그의 사랑과 질투입니다. 요이팽은 능상에게 낙풍보다 더 멋진 남자가 되려다가 그만 사마종행보다 더 악마가 되어버렸죠. 요이팽과 결전을 벌이던 낙풍도 심한 부상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릅니다. 요단강 건너기 직전 낙풍은 멀리서 들려오는 풍지곡 소리를 따라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 자평과 만납니다. 자평이 20세가 되던 생일날 지진이 일어나서 낙풍과 자평은 계곡 아래로 떨어지지만 요행이 나뭇가지에 걸려 살아납니다. 자평은 자신의 생명선이 나뭇가지에 긁혀서 길어진 것을 보고 생명도 연장되었다고 기뻐하죠. 요자평의 손에 상처가 나서 생명선이 길어졌다는 이야기에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왕년에 어떤 정치가가 출세하고픈 욕망에 칼로 자신의 출세를 관리하는 손금을 길게 연장해서 손가락 끝까지 찢었다나 어쨌다나요. 무협 시리즈에 종종 등장하는 이벤트인 음양과 오행, 예언과 점성술은 언제나 신비로운 이미지입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옛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은 만물의 운명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던 점에서 음양과 오행을 둘러싼 낭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